지난 5월 나스닥의 CEO이죠. 아데나 프리드먼의 경우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에 대하여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였으며 규제 문제 때문에 산업에 대한 접근법이 더욱더 조심스럽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 이제는 말이 아닌 실제적인 행동으로도 옮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피델리티의 경우는 이미 퇴직연금 401k에 비트코인을 편입하였으며 전 세계 1위의 자산 운용사라고 불리는 블랙록의 경우는 코인베이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난 직후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첫 투자 상품을 출시하여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절대로 작은 소식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며 또한 XRP를 비롯한 암호화폐가 신생 거래소들이 아닌 기존 전통 금융업계의 공룡들이 눈독 들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며 다음번 다가올 불장은 우리가 그간 겪었던 상승장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절반,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크립토 마켓이 그리 나쁘지 않은 상황 속에 놀랄만한 소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가량 상승한 2157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2위의 이더리움은 0.13% 하락한 1346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위의 XRP의 경우는 4.07% 상승한 0.47달러, 에이다는 0.30% 하락한 0.42달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0.2%, 17.2%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물 투자자분들은 과연 포지션 어떻게 잡고 있는지 롱숏 포지션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아까와는 다르게 롱 포지션이 57%로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도 롱 포지션이 55%, XRP의 경우도 거의 비슷하지만 롱 포지션이 51%로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가운데 제 채널은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단기 트레이닝이 아닌 장기 투자와 가치 투자의 철학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효과적인 투자 방법 중 하나로 스테이킹 관련한 언급들을 좀 많이 드렸었습니다. 예, 과거 이제 크립토닷컴을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은 넥소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다가 최근 나온 소식으로 인해 넥소에 코인을 예치하는 것이 괜찮냐라고 물는 분들이 이제 꽤 많으십니다. 특히나 이제 루나 사태 이후에 셀시우스나 볼드 같은 업체들이 파산을 하게 되죠. 이 와중에 넥소를 대상으로 미국 8개 주에서 이자 상품 판매 중단 명령이 내려지면서 투자자들도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디파이와 달리 넥소와 크립토닷컴 같은 시파이는 기업이 중앙에 있습니다. 내가 코인을 넥소에 맡기면 코인의 안정성, 신뢰, 즉 코인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이러한 시파이 기업들이 줘야 하죠. 물론 완전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 코인은 법정 통화가 아니며 넥소도 은행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신력이라는 게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나 자본 같은 것을 위주로 보게 되는데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서 우리나라의 대표 거래소들이죠.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거래소가 망할 것이 두려워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참고로 이 넥소의 경우는 지난 2018년에 역대급의 크립토 윈터 시절에 탄생을 하면서 지금까지 두 번의 침체장을 겪어오며 불장도 겪었습니다. 이 와중에 망하지 않았죠. 또한 넥소가 볼드를 인수합병하고 최근에는 넥소 프로라는 코인 거래소까지 론칭을 하였습니다. 이 자본력이나 이제 신뢰도 면에서는 시파이 업체 중에 넥소는 탑급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넥소의 자산이 고객 부채 100%를 넘어서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죠.
이율 또한 생각을 해보면 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알트코인의 기본 이율은 대개 4% 정도입니다. 이 정도 이율은 그냥 최근에 은행의 적금 이율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얼마 전 한 간담 회의에서 국내 CFI 업체들이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국내 CFI 업계는 아직 시작 단계이죠. 규제 많은 국내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려다 보니 난관이 당연히 많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 5월 당시 역대급 사건인 루나 사태까지 터져버리게 되니 더욱 쉽지 않아진 것이 사실인데요. 이에 대한 해결책들은 이들이 뭐라고 생각하였을까요? 바로 국내외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해서 고객들에게 신뢰를 주자라는 것이 대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것들로 국내 투자자들이 CFI를 이용할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 만약 이러한 라이선스들로 고객들이 몰린다면 넥소로 모든 고객이 몰려야 합니다. 넥소의 보안 페이지를 보게 되면 길게 나열된 라이센스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앞서 미국 일부 주의 이슈는 그 지역의 문제에 국한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서비스이죠. 인터넷만 되면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괜찮게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런 서비스를 이야기할 때는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만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랬을 때 큰 타격이 갈 정도의 자금은 남의 지갑에 넣지 않는 것이 좋죠. 원한다면 언제든 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 안심을 할 수 있을 텐데, 앞으로 넥소 관련하여 추가적인 소식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크립토 마켓의 소폭 반등세에 긍정적인 소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명인들의 언급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을 과거부터 계속해서 투자하던 유명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댈러스 매브릭스의 구단주 마크 큐반인데요. 크립토 윈터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큐반 암호화폐 약세장에도 여전히 낙관적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크립토 친화적인 억만장자 기업가 마크 큐반의 경우는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계속되는 시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에 대해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1990년대 인터넷 산업 초기와 비슷하다며, 인터넷이 아이폰이 첫 출시된 2007년까지 침체기를 겪은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도 현재 답보 상태라고 말하였는데, 이어서 암호화폐가 등장한 지 12년밖에 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미래를 낙관한다 덧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 힘든 시간들 반복이 되고 있지만 뭐든지 성장하기 전, 완성이 되기 전에 그 가치를 알아보는 자들에게는 기회라는 선물이 찾아옵니다. 현재 우리는 엄청난 박앤세일의 장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놀라운 소식 하나가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혹시 미국 증시, 미국 주식하면은 어떠한 단어가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나스닥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나스닥이 자체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한다면, 그리고 여기에 XRP를 포함한 주요 암호화폐가 상장이 되어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될까요? 이 시장에는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자금의 흐름들이 유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기사가 한 가지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부사장 제도권 편입 후에 암호화폐 거래소 출시 따져볼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나스닥의 부사장 겸 북미 시장 책임자인 탈 코엔의 경우는 화요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자체 암호화폐 거래소 출시 계획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명확해지고 제도권 편입이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리테일, 즉 개인 측면에서 암호화폐 시장은 상당히 포화 상태라면서 대신 대량 수요와 기회를 언급,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에 계속 집중할 것이라는 것을 밝혔다고 합니다. 또한 나스닥은 안전 보관 서비스 외에도 자산의 이동이나 이체와 관련된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이게 되는데요. 이제 지난달이죠. 9월 당시 나스닥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또한 제미니 거래소에서 프라임 브로커 서비스를 운영하던 임무를 나스닥의 디지털 자산 부서 책임자로 영입을 했다고 하네요. 이제 정말 암호화폐 시장이 완전한 주류 시장으로 들어오기 직전의 모습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이제 지난달이죠. 9월 말에도 나왔었는데 나스닥이 기관 대상으로 한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발표된 것인데요. 오늘 나온 기사와 맥락이 동일한 것을 보게 되면 그리 머지 않은 시간 안에 현실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나스닥의 경우는 디지털 자산 수탁 업체로 뉴욕 금융 서비스 부의 규제 승인을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실제 출범 이후에 암호화폐 전문 수탁 업체인 코인베이스를 시작으로 앵커리지 디지털이나 이제 비트고와 같은 업체들과 같이 경쟁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죠. 이 뉴욕 멜론 은행과 두 번째로 오래된 은행인 스테이트 스트리트와 같은 전통 금융기관 또한 기관을 위한 암호화폐 수탁을 제공 중이죠. 이 나스닥의 경우는 상장 기업 주식을 거래하는 증권 거래소 사업을 넘어서 수익원을 다각화하는 데 전념해 왔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그리고 기타 상품에도 투자를 하였고, 이미 자사 소프트웨어를 암호화폐 업체에 아웃소싱하기도 한 이력이 있는데요. 이제 비트스탬프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매칭 엔진까지 제공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 5월 나스닥의 CEO이죠. 아데나 프리드먼의 경우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에 대하여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였으며, 규제 문제 때문에 산업에 대한 접근법이 더욱더 조심스럽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 이제는 말이 아닌 실제적인 행동으로도 옮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전형적인 크립토 윈터를 겪고 있지만, 가격 급락과 이로 인한 수많은 기업들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대형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계속되면서 월스트리트 대형 기업들이 업계 참여를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피델리티의 경우는 이미 퇴직연금이죠. 401k의 비트코인을 편입하였으며, 전 세계 1위의 자산 운용사라고 불리우는 블랙록의 경우는 코인베이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난 직후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첫 투자 상품을 출시하여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죠. 이러한 소식들이 절대로 작은 소식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XRP를 비롯한 암호화폐가 신생 거래소들이 아닌 기존 전통 금융업계의 공룡들이 눈독 들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며, 다음번 다가올 불장은 우리가 그간 겪었던 상승장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기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자산의 수준을 몇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시장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우리만치 개인 투자자 분들은 관심도 없으며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있죠. 이러한 시기 과연 우리는 개인을 따라가야 할지 기관 투자자들을 따라가야 할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1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암호화폐 시장 내부적으로 많은 성장을 해왔듯이 내년 이맘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시장을 맞이하게 될지 충분히 기대해보아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난 9월을 돌이켜보면 변동폭이 상당히 컸던 것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제자리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차트를 매일같이 보면서 가슴을 졸였을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변화가 없었다고 보는 게 맞죠.
9월에 발표된 물가 지수와 FOMC는 큰 충격이긴 했습니다만 의외로 코인 시장은 전 세계 주식 시장과 비교하여 선방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10월의 장을 감히 가늠해 보자면 10월은 업토버라고 불리울 정도로 좋은 장 상황을 보여왔습니다. 2021년 10월의 경우는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까지 바꾸면서 메타버스 코인들을 위주로 큰 폭의 상승이 있었죠. 이에 다른 코인들 또한 덩달아 상승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는데 문제는 10월 이후입니다. 이제 2021년을 생각해 보면 11월은 비트코인 템루트 업그레이드가 임박해 있었고 이더리움 2.0에 대한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리플사의 경우는 리플스웰 컨퍼런스가 11월 달에 있죠. 이걸 생각만 해보면 이제 오를 만한 이유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1년 11월은 늘 큰 폭의 하락에 대한 공포가 지배하였는데 두려움이 많지만큼 이제 컸었죠. 이제 상승이 컸던 만큼 작년 11월 하락도 컸었는데요. 12월이 실제로는 더 큰 하락이었지만 11월도 또한 만만치 않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크립토 윈터는 사실상 11월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요. 반면 이제 2018년 이후로 유일하게 상승했던 시기가 2020년이었습니다. 이때 상승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사실상 불장의 불을 지피게 되었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서서히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의 해치 수단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며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게 되면 다가오는 11월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11월 달이 사실상 대세 상승의 모멘텀을 만들어내거나 대세 하락의 모멘텀을 만드는 중요한 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인데 10월에 업토버라는 별명이 되뇌어질 만큼 큰 폭의 상승이 있어도 11월 폭락하기 시작하면 내년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2017년 11월 큰 상승이 있었고 2018년부터 크립토 윈터가 시작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는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11월은 매우 역시 이제 중요한 변수이자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11월은 큰 폭의 하락이 늘 있어 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데 이제 이번 연도 2022년도도 2달 남짓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말 시간 빠른데요. 과연 이번 연도 크립토 마켓의 마무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될 것인지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죠.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이제 3만 달러 도달도 충분히 가능하다 바라보는 시점이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니리라 싶습니다. 이제 매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